자, 마지막 3교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1, 2교시에 제가 좀 천천히 나가긴 했는데 그게 이제 저는 어렵다 생각하는데 쉬었다고 하게 되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꾸준히 해야죠. 이제 이 경매가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는 저도 작년에 공부할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작년 11월부터 공부했는데 어렵더라고요. 특히 민법이나 이런 거. 이제 그 전에 경매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경매를 하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 법을 알고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용어, 예. 용어가 익숙치 않으니까 그 용어 이해하는 데 좀 시간이. 그러니까 용어 이해할 때 용어가 다 법정 용어. 네, 법정 용어가 다 풀어지면 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명해 드리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더 천천히 하고 전에 다뤘던 부분 중에 많이 뺐어요. 그래서 좀 어렵다 생각하는 거 많이 빼고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나온 사례를 가지고 또 마지막 시간에 좀 이렇게 더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할 부분은 지금 할 거는 이제 채권자 매수 신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나오는지에 대한 소개를 좀 하면 채권자 매수 신청이 왜 나오냐면 이제 매각 절차의 시초부터 또는 매각 절차 진행 중에 압류 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이 모든 부담과 절차 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남는 것이 없어. 그럼 내가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남는 게 없으면 그 경매는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1원이라도 가야만 허가가 나와. 그런데 경매가 유찰을 되거나 아니면 막 뒤에 붙어있는 게 많게 되면 이게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판사나 경매를 진행하는 쪽에서는 이 사람 채권자가 갖고 갈 게 없겠는데 경매 신청한 사람이 갖고 갈 게 없겠는데 그러면 그 경매 신청한 사람 이렇게 불러. 그래서 이게 경매했을 때 당신은 받을 게 없는 사람 같아요. 하게 되면 그러면 경매를 진행할까요? 말까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경매를 보통 진행하라고 할까요? 말라고 할까? 말라고 하면 그냥 경매가 취소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경매를 계속 진행해 주세요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게 되면 네가 채권자 매수 신고를 해야만 무인멸을 면할 수 있으니 일정 부분 채권자 매수 신고를 하세요 그래. 그러면 채권자 매수 신고가 되어 있는 물건은 좋은 물건이란 반증이죠. 왜냐하면 채권자가 내 돈이 그러니까 채권자마저도 이 물건을 사고 싶다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권자라는 사람은 채무자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이 내가 내 돈을 못 받더라도 내가 이 물건을 이 정도 금액이면 살 거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살 사람이 또 보여지는 물건이기도 돼요. 그래서 제가 올해 2월달에 들어가고 지지난 시간에 했던 강화군 토지도 그런 부분이어서 채권자 매수 신고가 있는 부분이어서 관심도 갖고 또 채권자 매수 신고가 있다는 거는 그 지역에 좋다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감정가를 보니까 감정가가 평당 15만 원, 20만 원이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80만 원 정도 되는 토지였어요. 그래서 토지가 경매가 많이 되는 건 아니어서 근데 이제 경매도 13명이나 들어왔고 3명이 무효 처리됐고 내내 아깝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받아놓으면 지금 정도의 실현 수익 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연연할 건 아니고요. 다른 물건 더 좋은 게 많다. 그래서 이 채권자 매수 신고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근데 채권자 매수 신고는 판사가 불러야 되는데 판사가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무임료 됐다고 해서 판사가 책임질까요? 아니죠. 판사는 어떤 것만 책임지냐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기재해야 될 부분이 있었던 그 전의 사건에 대한 노티를 안 해가지고 낙찰자의 입은 손해 외에는 지금 판사가 물어주라고 하는 판결이 나온 건 그거 한 사례밖에 없어요. 판사가 하든 안 하든 마음대로 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런 거 물어주는 사례가 나오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그런 거를 찾아서 기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를 꼼꼼히 봐야 되는 거는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 맞지만 판사가 그 외에 물어주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근데 경매 계장은 잘못되면 물어주는 게 없어요. 경매 진행하는 사람이니까.
판사가 물어준 사례는 뭐 다른 사례가 거의 없고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제 판사가 무익료라고 해서 경매가 낙찰받았다고 했는 낙찰자가 낙찰받았는 줄 알고 했는데 야 이거 허가 안 나와 한다고 해서 판사가 책임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채권자 매수 신고는요. 매수 신고한 가격이 1,000만 원이에요. 낙찰 가격이 1,000만 원이야. 낙찰자가. 그럼 누가 갖고 갈까요? 채권자 매수 신고한 사람이 갖고 갈까요? 아니면 낙찰자가 갖고 갈까요? 같은 금액이면. 채권자 매수 신고가 갖고 갈 것 같죠? 그건 이제 공유자인 경우가 그렇고요. 이런 경우는 무익녀를 대비해서 채권자 매수 신고는 같은 금액이면 낙찰자가 갖고 갑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에요. 내 거야 하고 뺏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채권자 매수 신고는 내 거야 하고 뺏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 이상으로는 써야지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채권자 매수 신고 가격이 1,000만 원인데 감정가가 500만 원짜리였어요. 그러면 1,000만 원까지 쓰지 않는 한 이 채권자 거인 거예요. 1,000만 원을 같은 가격으로 쓰면 낙찰자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매수 신고는요. 경매 시청 채권자는 입찰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요. 공유자 매수 신고는 내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할 거야 해도 가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데 이제 채권자 매수 신고는 가볼 필요가 없어. 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그게 그 가격으로 정해진 거니까. 그렇고 입찰 기일까지 매수 신고를 처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도 있어요. 보증금도 내야 되거든요. 내가 그 금액만큼 어떻게 하냐면 보통 채권자 매수 신고 가격이 8,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최저 입찰 가격을 빼 5천만 원이었어. 그럼 3,700만 원은 내야 돼. 채권자. 그러니까 돈도 내야 되니까 좋은 물건이 아니면 채권자 매수 신고하는 일이 드물어지겠죠. 그래서 채권자 매수 신고는 한 물건은 무슨 물건이다? 괜찮은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100%는 아닐 수 있으니까 항상 물건 분석은 다 하셔야 되지만 그러니까 모르는 지역 투자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채권자 매수 신고된 물건을 물건 분석해보면 그 동네 가갖고 판독해보면 대부분 좋은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 사례 볼게요. (2006) 타경 13809 서울 은평구 수색동 물건이네요. 지하층 2호. 취하됐네. 왜 취하됐을까요? 이게 이제 보통 이런 물건은 은평 뉴타운 물건 같아요. 이때부터 은평 뉴타운은 난리였을 텐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은평 뉴타운 다세대 가격이 4천만 원, 3천만 원 이랬었거든요. 지금 이게 은평 뉴타운이라고 하면 뭐가 됐을까요? 이게 아파트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띄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신권 물건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재개발 물건은요 신권에 들어가도 취하될 확률이 몇 %다? 80%. 왜냐면 이게 이때 당시에는 감정 시점 대비해서 이게 보면 신청일이 2006년 6월 20일이었잖아요. 6월 20일. 근데 경매가 언제 되냐면 보통 이제 감정 평가한 시점부터 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거든. 근데 6개월 이전하고요. 재개발 물건은 6개월이란 차이가 물건 가격을 굉장히 크게 차이해요. 그렇기 때문에 5천만 원이라고 신권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재개발은 언제 들어간다? 신권에 들어간다. 그런데 신권에 들어가도 주변에서 시세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뭐 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시세에 팔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들어가실 때 신권에 들어가고 그리고 재개발이 아파트가 되는 과정 중에 있는 기간에 따라서 재개발은 가격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 확인해 보면 여하튼 이게 비고란에 채권자 강영춘의 8,700만 원의 매수 신청이 있어요.
매수 신청이 있다는 물건은 뭐다? 좋은 물건이다. 그러니까 8,700만 원인데 이 감정가가 5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8,700만 원 이상으로 해야만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8,700이었는데 5천만 원에 누가 입찰을 했어. 그러면 이 물건은 8,700만 원을 낸 이 채권자 강영춘의 거에 되는 거예요. 그 8,700만 원을 똑같이 썼어. 그러면 낙찰받게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은 재개발된다고 하니까 이 강영춘이라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듯이 감정가가 5천만 원이잖아요. 8,700만 원. 얼마죠? 3,700만 원이면 이 금액을 여기다 묶어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감정가가 5천만 원인데 채권가액이 8,700이면 남은 차익이 3,700만 원이죠. 이 3,700만 원을 보증금을 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채권자 매수 신고가. 그러니까 좋은 물건 아니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재개발 물건이라는 건 누가 알았다? 이 채권자가 강윤춘이라는 사람이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신고를 한 것 같고요. 당시 이거 시세가요. 5천만 원이 아니라 한 1억 5천 이상이었어요. 1억 5천 이상. 재개발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튀어요. 그리고 이게 아파트가 되면 뭐 건축 면적하고 토지 면적하고 있으니까 한 25평은 받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 그러면 지금 수색동에 25평 아파트는 얼마나 할 거예요? 수색동? 아파트가 뉴타운 뭐 아무데나 찍죠? 11억 9천원. 못해도 8억 5천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은평구 수습도 뉴타운 반석 고개 1단지라고 하면 뭐 1군도 아니잖아요 사실. 1군이 지은 거 볼까요? 13억 3천 뭐 있고. 왕관 써 있는 거. 네, 왕군. 그냥 분양하는 거니까. 분양은 아직 뭐 아닌데 이게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12억이라고 되어 있는 게 왕관 써 있네요. 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요거는 이거 얼마였을까요? 그 전에 7억 원이었네. 2018년 7억이었는데 네. 그래도 뭐 상대히 뭐 다른 데가 워낙 많이 올라가고 이 정도는 감흥도 없어. 맞죠? 그러니까 이게 5천만 원짜리였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할 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자기가 경험을 하면 이 사람들 눈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5천만 원에 살고 있던 게 새 아파트가 돼서 여기 들어왔는데 11억이야. 그럼 이 사람들 뭐만 보일까? 그러니까 재개발이 달린 거예요.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근데 경험하지 않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체감을 못해. 그러면 재개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그 요령도 있어요. 재개발 투자로. 그건 재개발 투자 요령은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이 좀 될 거예요. 근데 재개발 투자 요령대로 하시면 그 아파트가 된다. 근데 시간은 오래 걸려요. 지금. 재개발은 내 때에 안 돼도 돼. 다음 때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재개발이라는 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낡은 것은 새 거로 바뀌니까. 여기 이제 등기부 볼게요. 이게 취하는 됐지만 좋은 물건이라는 거 확인되셨죠? 아까부터. 그러면 집합 건물 등기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있잖아요. 이거 주택은행이 말소 기준 권리였대요. 이게 이제 780만 원이었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아까 감정가가 5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 누가 매수 신고했다고 한 사람이 강영춘이죠. 이 강영춘이라는 사람이 강제 경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780만 원 하고 7,800만 원까지 해결을 하게 되면 8천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이 강영춘은 여기 있네. 강영춘은 강제 경매한 사람이 그렇죠. 1,900. 그러니까 강영춘이 1원이라도 돼야 이게 경매가 취소가 안 되는데 사실 가압류는 밑으로는 동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박머마와 강영춘이 1원이라도 받게끔 하는 금액은 여기까지는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에. 그러면 8천만 원 이상은 있어야만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지금 감정가가 5천이면 뭐 경매가 여기가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판사가 알아? 모르죠. 그러니까 불렀을 거야. 강영춘이라는 사람 불렀고, 야 이거 무인료 될 것 같은데 채고가 뭐 하냐고 물어봤을까요? 채권자 매수 신고 할 거예요? 물어봤겠죠.
그러면 이 강영춘이라는 사람은 여기가 지금 재개발된다는 걸 알까 모를까? 알겠죠. 아니까 8,700이었지. 아니면 됐어요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돈을 얼마를 내야 되냐면 이게 감정가가 5천만 원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8,700을 왜냐면 어느 정도가 돼야만 이게 800에다가 뭐 8,500 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를 경매를 계속 신청해야만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왜냐면 이거 밑으로는 무익여로 안 되니까 그거 이상은 써야 되는데 뭐 8,500만 원 이상 써야 돼요.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재개발된다니까 그럼 전 8,700 쓸게요 한 거예요. 되겠죠? 그래야 그 이 강영춘이라는 사람이 1억이라도 받아 강제경매가 효과를 볼 테니까 이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른다고. 근데 이게 재개발 물가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 5천짜리였다고 이때 당시에. 그래서 재개발 투자하는 사람이 이게 5천만 원일 때 샀으면 띵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개발 얘기 나오기 전에 여기 보면 408부터 409 뭐 이런 데가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동의서 받으러 다니잖아요. 그때부터 가격이 많이 올라요. 조합이 설립이 되기 전에 동의서라는 걸 있어야 하거든요. 동의서를 구청에 내면 여기 이제 구역을 지정을 해줘요. 1구역 이렇게. 그러니까 재개발이 동의서를 받아서 일정 부분이 되게 되면 이 구역 이렇게 될 테니까 조합 만들어 오세요 하거든요. 그때 조합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의서가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막 동의서 받고 다닐 때 그때부터 가격이 오른다고. 동의서가 요즘은 잘 만들어져. 왜냐? 재개발해갖고 낡은 거에 새 아파트로 되는 것들을 서울 시내에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이 꽤 많지 않을까요? 은평 뉴타운, 흑성 뉴타운. 이게 아크로 리버 할 때 흑석동 지금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동작에서 제일 세지. 21억 5천이에요. 34평. 이게 근데 이게 2018년에 14억이었지만 이게 분양가 7억 2천짜리였어. 이게 2017년. 그러니까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때 흑석동 여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여기 앞에 있는 빌라가요 10평짜리가 8천, 7천이었어. 근데 그게 30평 아파트 되는 걸 다 본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맞들인 사람은 요것만 하겠죠. 요것만 계속 다니고. 그러니까 어디 재개발하고 추진위원회 된다 하면 우리 가만히 있어도 전화가 와. 그만 그래요. 그런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보가 생명인 거야. 근데 10년 걸리거든요. 10년 이상 걸리는데 처음 갖고 있어도 추진위원회 생기고 조합 생기고 관리처분 인가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한 번씩 튀어요. 그래서 이거 맞들이면 요런 거를 하게 되겠죠. 요거는 그래서 취하됐다. 근데 취하된다고 해도 이런 재개발 물건은 들어가야 될까요? 안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재개발 물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매로 재개발 물건은 취하될 확률이 높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물건입니다. 좀 취하되면 어때요? 뭐 기다렸다가 뭐 안 되면 그래도 새 아파트 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럼 이거 보면 아까 이 물건에 보면 이게 이제 보통 최저 매각 가격이 5천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아까 보면 그렇죠? 그리고 경매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되고 저당권 금액이 뭐 여기 보면 압류가 있어요. 이게 인천 남구라거든요. 압류는 금액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압류 금액이? 옛날에는 알려줬는데 지금 안 알려줘요. 그리고 물어보면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국가가 되게 친절하지 않죠.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는 게 딱 이거 하나야. 압류채권 중에 어떤 거? 당해세나 이런 거 안 알려줘요. 그러면 당해세는 또 비필 상속 당도 굉장히 빨리 되니까 내가 인수할 수도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게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당해세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거 하면 들어갈 때 되게 깊이 해야 돼요. 나중에 배당에서 한번 더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하지 않다. 그럼 이 사람이 무잉여라고 안 되기 때문에 3,700만 원의 보증금을 냈어야 되는데 그걸 내고도 들어간 거 보니까 좋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자, 무잉여 확인 요령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 무잉여 확인 요령은요. 무잉여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매 물건 신청 시 경매 신청을 누가 하였는지 파악하여야 하고요.
그러니까 선순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물건에 여기 이제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 국민은행이라고 하면 얘네가 만약에 그 경매 신청을 했다 하면 무이익여가 될 턱이 없죠. 얘가 무조건 배당을 받으니까. 근데 뒤에 있는 얘가 강머시기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배당이 된 다음에 떨어지니까 무이익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불러서 채권자 매수 신고 할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고 채권자 매수 신고를 하라는 법은 있다 없다? 없다. 판사가 게으르면 안 하는 거고요. 판사가 게으르지 않고 빠듯빠듯하면 하는 거예요. 그럼 무이익여 여부는 누가 파악해야겠죠? 입찰자가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이익여 여부를 확인하려면 경매물건 신청 시 경매 신청을 누가 하였는지 파악하여야 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 순위가 빠른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하였다면 잉여 없는 경매와 무관하게 되죠. 무이익여가 안 나오겠죠. 후순위 채권자가 경매 신청, 특히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다면 무이익여의 이유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더라도 낙찰 불허가 신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라. 그럼 시간과 돈이 낭비가 되는 거니까. 2019 최근 거 한번 볼게요. 2019 8341 요때만 해도 괜찮은 게 봐요. 송우리는 포천이잖아요. 포천이 굉장히 싸요. 이게 2019년이니까 2020년에는 경매 나왔던 물건일 텐데 거의 낙찰일이 2020년 6월이니까 이때만 해도 얼마냐면 1억 3천에 낙찰받았어요. 그럼 괜찮지 않나요? 딱 여기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시세? 원일 산호 3차 아파트니? 어디 싸네 아직. 이건 30평입니다. 1억 6,500이네요. 여긴 아직도 싸네요. 서울이랑 포천이라 그런가 보다. 나 이거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서울하고 이렇게 올랐지만 안 오른 데는 안 오른다.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세지는 거예요. 여기만 그럴까요? 나는 포천이라 많이 올랐을 줄 알았어. 근데 이때 대비해서 별로 안 올랐다. 그렇죠? 400만 원 올랐네. 그러니까 이만큼 많이 떨어졌죠. 금액이. 그러니까 요런 데도 포천도 생각보다 가까워요. 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물건에 대해서 파악해 볼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봤죠? 아까 지역이 어떤지. 같은 30평대 아파트인데 서울의 10분의 1도 안 해. 근데 이게 시간이 서울에서 얼마나 이 포천 걸릴까요? 송우리까지?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1시간 남짓? 의정부 내려갖고 그러니까 강북까지는요. 송우리까지 3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지금 1억 6,500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도 볼게요. 나는 서울에 있으면 10억짜리 든든히 되겠는데. 단지 아까 보면 몇 단지인가? 25년 차 됐고 세대수도 그러니까 97년대 됐고 109세대니까 세대수도 좀 부족하네. 그럼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이게 보면 구분 건물 갖고 현황 보면 이게 뭐가 있다? 신청 채권자 유제니우스 제 4차 유동화 전문회사로부터 뭐가 있다? 매수 신청 있다. 얼마? 1억 2,500. 그러면 여기 입찰 들어오려면 이게 이제 최저 경매가가 1억 1,200이었지만 1억 2,500은 이하로 쓰면 누가 갖고 간다? 유제니우스가 갖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도 실질적으로 70% 떨어져 있다고 하지만 1억 3천대에 받았으니까 3천만 원의 갭은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보니까 아주 잘 받아 보이진 않아요. 그랬어? 그리고 이렇게 보면
변경 떴죠. 1월 달에. 왜 변경 떴을까요? 입찰 변경이? 1월 30일 날? 최근에? 저는 코로나 변경 같아요. 2020년. 코로나가 우리 설 이후에 날렸죠. 작년에. 그리고 여기 또 변경 떴어. 5월 달에. 이건 왜 변경했을까요? 유찰 한번 되고 5월 달에. 이때도 코로나 변경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코로나 변경되면 이제 저는 요번에 그 안산 6개 그 물건도 코로나 변경이 한편으로는 물론 나빠요. 왜냐면 우리가 들어갔던 기회와 시간을 다 하루 전날에 낙담을 했으니까. 하지만 코로나 변경 이후에 물건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한편 기회다. 경매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풀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또 주택 경매 고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경매로 돈 번 사람이 주택이 하나만 있을까? 근데 주택을 사면 뭐 두 채면 8%, 12% 이렇게 해갖고 실현수익하기 어려운 물건이 되니까 내가 이제 취득세를 일시적 2주택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1주택자거나 무주택이면 그런 게 또 기회가 된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게 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입찰가 대비해서 12% 또는 20%를 더 내야 되지만 나는 취득세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실현수익하는데 한 텀이 굉장히 빠르겠죠. 그렇게 한 텀씩만 해가지고 주택은 한두 개만 갖고 가고 토지나 이런 좀 노리셔도 돼요. 토지도 지분으로 해가지고 분묘 있는 데 가갖고 내 거 사라 폰말 이렇게 해놓고 예를 들어서 그 지분이 3천만 원짜리 지분인데 한 1,000만 원까지 떨어졌어. 1,000만 원 낙찰 받고 3천만 원 달라고 그 분묘 있는 사람들한테 다 내용 증명 보내고 소장 해봤자 100만 원은 될 거 아닐까요? 그런데 3천만 원 받으면 좋잖아. 물론 시간은 상당히 걸리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채권자 매수 신고한 거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권리는 한번 봐야 되잖아요. 등기부. 요거는 봐서 요거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게 우리은행이 말소 기준 권리예요. 근데 경매를 누가 신청했냐면 유제니우스라고 여기서 신청했어요.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 걸 샀는지 보면 우리은행을 산 건 아닌 것 같고요. 유제니우스라는 사람이 여기 페퍼저축은행이라고 하거든요. 페퍼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거 샀어. 얼마에? 3,100 얼마에? 요거를 그러니까 그 이 돈은 아니고 청구 금액이니까 더 저렴하게 샀겠죠. 유동화 회사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경매에 이게 이런 유동화 회사가 하는 게 NPL이에요. 그러면 NPL 물건이라는 거는 내가 이 페이퍼 저축은행 거를 사가지고 와서 이 사람은 3,147만 원의 이 청구 금액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천만 원대, 1,000만 원대 샀을 수 있죠. 유찰 교찰 되는 거에서 근데 청구 금액이 이렇게 NPL이 가장 좋은 게요. 양도세. 예를 들어서 NPL 채권이 10억이에요. 10억. 근데 유찰 돼서 그 뭐 한 11억, 그러니까 20억짜리가 11억에 낙찰을 받았다 쳐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 한 6억에 사왔는데 실질적으로 6억, 그러니까 10억은 상계 처리하는 거고요. 나머지 1억만 내서 7억의 이차를서를 쓴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나중에 양도를 11억에 하잖아요. 그러면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11억에 샀으면 11억에 되니까 양도세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원래는 번 돈이 4억인데 하나도 범지 않은 것처럼 돼가지고 양도세가 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많이 이용들을 하는 것 같아요. NPL을 최근에는 2016년 이후에는 개인은 못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유동화 전문회사나 아니면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우리가 사와서 낙찰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 하고 마지막 사례 하나 볼게요. 무잉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판사가 그 전혀 뭐 받지 않는다는 거. 2007 타경 18504입니다. 파주시 군내면 읍내 이 물건이에요. 제가 이제 그 토지 부분도 자주 보여드리는 게 토지가 이렇게 1,000평 넘는 토지란 말이에요. 근데 가격이 5,300
이 정도 되는 물건인데 실질적으로 토지가 감정 가격이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감정평가사는 보통 거래 사례로 움직여지잖아요. 토지 거래가 잘 되나요? 그런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면 이제 보통 공시가격은 토지가 제일 약하거든요. 보통 주택은 서울 시내 주택은 한 요즘 한 많이 올라와서 50% 정도 감정 대비 아파트는 한 60, 70%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는 아직 뭐 3분의 1, 5분의 1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토지를 살 때 내가 감정 평가된 금액이 아니라 이게 공시지가로만 사면 정말 잘 산 거예요. 서울 경기권에는 5,300만 원이라는 토지인데 이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요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볼 때 요 부분을 파주면 어때요? 서울에서 가깝죠. 그리고 여기가 답이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답이라고 한 전답 과수원은 뭐가 된다? 농지가 되잖아요. 우리가 농지 원부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자격만 한다고 하면 농지 원부를 통해서 농업조합원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평수도 이게 이제 1017평이니까 괜찮다. 누가 자격만 해주면 가격도 이 정도면 들어갈 만하다. 농지조합원 되면 내가 어떻게 받는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면 좋다는 생각 안 드나요? 우선 할 만하다. 진짜 써. 그러니까 이게 기간도 2007년이라고 했지만 토지는 아직까지 많이 아 이렇게 진짜. 오래됐어요. 하나 주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농지 취급 자격증을 요구하긴 하지만 이게 묵답이야. 묵답은 뭔가요? 딱 그냥 긴 거 아니에요? 예, 농사 짓지 않고 놔둔 땅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농지원부 할 때 내가 꼭 작용하겠다는 그걸 내야 돼요. 현황 조사나 이런 거. 작용하겠다고 하고 딴 사람 붙여갖고 쓰면 되는 거니까. 이게 현재 이 5,300에 나면 시세는 한 1억 원 정도 되는 거였대요. 그래서 14명이나 들었어요. 이렇게 감정가가 싸게 들어오면 이렇게 지역 주민이 들어옵니다. 이게 아마 14명이 아니라 20명 정도 들어왔을 텐데 6명은 아마 서로 미비였을 거예요. 제가 한번 경험을 해서 강화군도 그런 적이 있어서. 근데 8,178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분명히 왜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냐면 이게 그 토지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게 김영욱이 소유권 이전한 다음에 이건 아니고요. 이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거든요. 여기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예요. 이게 4,500이었죠. 저당권도 4,500 있죠. 그러면 9,000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저당이 또 4,500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임의 경매를 시켰단 말이에요. 조 뭐뭐가 채권이 1억 5천. 근데 이게 얼마였죠? 금액이? 앞에? 감정가가 5,300짜리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누가 경매를 시켰냐면 조 땡땡이 시켰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앞에 9천